국성호 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금융론부터 쭉 들어가는 건데, 이 금융론부터의 어떤 복수 문제의 특징은 뭡니까? 그러면, 이해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요. 이해로 풀어서는. 야, 이해를 해야지 뭘 안 푸니. 이해는 강의 중에 하는 거고, 이해는 강의 중에 제가 다 해드리는 거고, 이해가 끝났다면, 그 다음에는, 암기를 통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에서는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 금융론 뒷부분부터서는, 금융론부터서는 이해를 위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문제를 다 못 풀게 돼 있어요. 시간 때문에. 그래서 먼저 자, 오늘 지금 금융론에 어떤 자료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고 오셔야 될 게 있어. 하고 오셔야 될 게 그게 뭐냐? 그러면 금융론과 관련해서 암기 코드 제가 3가지를 해놨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대출 금액. 자, 대출 금액은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LTV, DTI. 그 다음에 저당상세 활용. 이게 딱 떠올라야 되고. 대출 금리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자율 위험과 변동금리 상품. 이자율 위험과 변동금리 상품. 그리고 변동금리 상품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결합합니다. 이게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상환 방식 3가지인데, 첫 번째, 원리금 균등입니다. 그러면 원금과 이자 합계가 균등해야 되는데, 균등해야죠? 근데 이자가 구조적으로 항상 감소한단 말이에요. 이자가. 그러니까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이 늘어나야만 원리금 합계는 균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나올 데가 없다.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원금 균등은 항상 어떤 게 자꾸 떠올라야 돼요? 점점 감소합니다. 원금 상환분은 고정되어 있지만 이자가 점점 감소하는 것이고, 원금과 이자 합계도 점점 감소하는 것이고, 잔금도 매번 동일한 원금을 갖다 주니까 잔금도 점점 감소하는 것이고. 이거 어디서 배웠다? 강의 중에서도 했지만, 그죠? 유튜브 우리 암기 코드에다가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스피드하게 갈 거예요. 왜? 여기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탁 하면 탁 나와야 되는 요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런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아유, 벌써 이거 한 2분 한 것 같은데 벌써 목이 잠기네. 아유, 죄송합니다. 자, 휴일이라 간만에 목을 좀 풀고, 자, 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금융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융의 구분 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부채금융과 지분금융. 부채금융은 빚을 의미하니까 자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옳은지 뭐. 그 다음에 자금을 빌리는 방식의 대표적인 게 대출이죠. 대출. 근데 대출이라는 표현을 출제자들은 안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금융이라는 형태죠. 그러니까 저당 금융이 보이면 저당 대출, 신탁증서 금융이 보이면 신탁증서 대출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대출이니까 지분이 아니라 부채금융이지. 틀린 지문. 기업이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자 나왔네. 부채금융.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요. 지읒자 나왔네. 지분금융. 자금 조달 방법 중 신디케이트는 조합.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 형식이죠. 자금을 투자받는 형식은 지분금융이죠. 그 다음에 5번. 자금 조달 방법 중 부동산 투자회사. 요놈이 보이나요? 요놈?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투자를 받아갖게 왔겠구나. 돈을 투자받는 형식은 부채가 아니라 지분금융. 이렇게 돼야죠. 틀린 지문이죠. 자, 6번. 주택시장이 침체되어서 주택거래가 부진합니다. 그러면 주택시장을 살려야겠죠. 주택시장을 살리는 방법으로 정부는 그렇죠. 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요. 즉 주택 구입과 관련된 수요자 금융을 확대시킵니다. 그럼 3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금리를 낮춰주고요. LTV, DTI는 올려줘야 된다고요. 올려주고 상환기간은 쫙 늘려줍니다. 그래야
주택 수요를 늘리고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지문, 옳은 지문. 정부가 주택 수요를 증가시켜서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LTV와 DTI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LTV와 DTI는 항상 대출 금액을 상징하는 거예요. LTV, DTI가 올라가면 대출 금액도 올라가는 거고 LTV, DTI가 낮춰지면 대출 금액은 낮아지는 거니까 주택시장 활성화니까 LTV와 DTI를 인상시켜야죠. 그래야 대출 금액이 올라가니까 틀린 질문. 자, 08번은 개념에 대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얘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주택금융시장을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는 공급시장이고 하나는 대출시장이고. 근데 지문을 읽어봤더니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해줘요. 그럼 공급시장이 아니라 대출시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죠. 틀린 질문. 그 다음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을 해줍니다. 공급을 해주는 시장이니까 뭔가 공급시장 같아요. 그렇죠. 짝대기가 이리 와야죠. 틀린 지문. 얘는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지문을 요령으로 어떻게 맞추느냐 너무 중요하다고. 너무 9번 주택개발금융은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죠. 그런데 주택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담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습니다. 그럼 주택개발이 아니라 주택 소비금융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드디어 나왔네. 드디어. 자, 요런 것들이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대출금리가 고정됐어. 그리고 시장금리가 떨어졌네. 그러면 은행이 불리하나? 은행이 유리하나? 이런 거 따져서는 안 된다. 이런 거 따져서는. 아유, 오늘 제가 열을 좀 냈더니 목도 그냥 확 잠기네. 이런 걸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틀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틀을. 즉 01번은 틀린 지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오답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요걸 딱 하나 기억해 줘야 돼요. 대출금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시장금리 하락이 아니에요.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은 불리해집니다.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됩니다. 이걸 우리는 이자율 위험이라고 합니다. 하나를 기억해 줘야 돼. 은행이 대출금리를 고정시켰는데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이고 쫓아가야 되는데 못 쫓아가니까 불리해진단 말이야. 이게 이해고, 대출금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시장금리는 하락할 때 조기 상환이 발생합니다. 이 조기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먹는 거 말고 현충일에 조기는 낮게 다니까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나온다 이렇게 연상하는 거잖아요. 이게 1번, 2번은 틀을 암기해야지 시험장에서 이해를 해서 풀면 안 된단 말이야. 다시 대출금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이 불리해요. 이자율 위험. 대출금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시장금리가 하락해요. 초기 상환이 발생하고 초기 상환이 나타나면 은행이 위험해요. 초기 상환이요.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시기라면 은행이 불리해 줄 수 있다고요. 대출금리를 고정시키며. 그러면 당연히 변동금리를 선호해야죠. 그 다음에 시장이자율이 낮아졌다고 돼 있어요. 이런 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초기 상환이란 게 나와야지 이자율 위험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차입자는 기존 대출금을 초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옳은 지문. 그 다음에 5번.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얘는 차입자예요. 차입자. 대부분 금융은 은행의 입장에서 나오는데 가끔씩 이렇게 차입자가 나오면 주의해 놓아야 돼. 여기다 탁 체크를 해놓고 시장금리가 상승을 하네. 그럼 아이고 나의 대출금리도 올라가겠는데 그럼 올라가지 못하도록 고정시켜야겠구나.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선택해야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자, 6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대책이에요. 그런데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뭘까? 자, 우리 조세 때 배웠어요. 집 주인이 조세로 뭔가 부담이 늘어나면 항상 임차인에게 전가를 시키죠. 임차인에게 전가를 시키는 방법은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이에요.
자, 변동금리 상품은 기본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대출금리를 올리겠다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차입자에게 부담이 증가되는 방식이고, 자, 금융기관의 이자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확히 맞았어요. 자, 7번.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금리 구조를 물어봐요. 이 구조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처럼 실수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고정금리에 가상금리를 결합합니다. 맞았구나 하고 내려가면 안 된다고. 고정금리가 왜 나와? 기준금리라고 나지. 기준금리라고. 그리고 이 기준금리는 뭡니까? 변동금리는 대출금리를 뭔가 변화시키겠다는 건데 어떤 걸 기준으로 변화시킵니까? 변동의 기준으로 선택된 금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기준금리로 CD하고 코픽스를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옳은지만. 그리고 결국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CD금리가 상승하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상승해야죠. 하락하면 안 되는 거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10번 더 자주 틀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차입자의 신용도나 연체 실적 등은 어디에 파산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죠. 기준금리가 아니라 가상금리란 말이에요. 가상금리는 은행이 차입자의 신용도, 연체 실적 등을 보고 위험에 따라 추가하는 금리, 가산시키는 금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번 아니죠. 아이고 맞았나. 여기 다음 페이지 6페이지. 자, 대출금액입니다. 대출금액. 자, 대출금액은 LTV, DTI인데 항상 이 해석이 필요해요. LTV가 60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제공한 담보물의 몇 프로까지만 60%까지 대출해 주겠어요. 이거고. 2번 DTI가 40입니다. 그러면 소득에서 차입자가 은행에 원리금 상환액으로 쓸 수 있는 것은 40%까지라는 거죠. 차입자가 은행에 지불할 수 있는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의 40%예요. 그 다음에 3번.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대출을 받았어요. 이때 매월 상환해야 할 원리금 상환액. 이건 뭘로 계산하는 거야? 저당상수. 그래서 틀린 거죠. 저당상수. 오늘 뭔 일인지 목소리가 좀 힘을 팍팍 줬더니 휴일에 워밍업 없이 힘을 팍팍 줬더니 그냥 바로 뭔가 목이 가기 시작하네요. 자, 양해해 주시고 자, 다시 간다. 4번.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뭔지 모르지만 대출 금액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항상 먼저 뭐부터 본다? 대출을 어떤 걸 기준으로 합니까? 봤더니 LTV 5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LTV는 담보물의 50%를 빌려주는 거니까 담보물을 찾죠. 여기 있네요. 담보물 5억에 50% 2억 5천. 여기 밑에다 제가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DTI 40은 소득의 40%를 은행에 원리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간 소득이 6천이니까 6천에 40, 64, 24, 2,400만 원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원리금으로부터 어떻게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까? 그러면 나누기 저당상수. 그런데 팁이 연간 저당상수가 0.1이라면 2,400만 원 나누기 0.1하면 그냥 10배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LTV로는 2억 5천, DTI로는 2억 4천이 되는 건데 항상 두 가지 대출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되니까 둘 중에 교집합인 작은 금액 얼마로? 2억 4천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A씨가 이미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게 있어요. 즉, 이 사람은 자신의 담보, 자신의 소득으로 2억 4천까지 받을 수 있는데 2억 4천에서 이미 7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최대 금액은 나머지 1억 7천이 옵니다. 이렇게 가야죠. 상환 방식, 여기는 암기 코드를 충실하게 제가 활용할 거예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차입자가 상환하는 매기 저당 지불액. 이게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 합계죠. 얘가 감소합니다. X죠. 저당 지불액은 항상 균등한 거죠. 단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아이고 남았네. 항상 이자가 감소하니까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이 늘어납니다. 안 나올 데 없는 지문.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이자가 감소하니까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은 항상 점차 늘어납니다. 이 표현 옳은 지문이죠. 여기는 원금 균등이에요. 자, 원금 균등이니까 차입자가 매기 상환하는 원금은 동일한 방식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점점 감소라는 형태가 나와야 돼요. 감소라는 형태가.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니는 틀린 것 같아. 너는 점차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너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얘가 틀린 지문이고 얘가 옳은 지문이에요. 자, 5번. 원금 균등에서 매기간 상환하는 원리금. 원금은 동일하지만 이자가 점점 감소하니까 결국 둘의 합계도 점차 감소한다. 이렇게 돼야죠. 6번. 원금 균등은 잔금을 물어봐. 잔금. 잔금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합니다. 이 정도는 머리에 탁 들어가 있어야 된다. 탁. 자. 그다음에 체증식. 체증식은 나중에 많이 내는 방식이니까 항상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에 적합하죠. 이게 틀린 거죠. 증가로 바꿔야죠. 그 다음에,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거죠. 총이자 수입의 크기. 총이자 수입. 그러면, 자, 세 가지 방식 중에 팁이 어떤 걸 기준으로 자꾸 연상한다 했어요. 원금 균등. 원금 균등. 자, 원금 균등은 은행이 확실한 기초의 원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을 차입자가 선택했다면 기초부터 원금을 많이 갖다 내야 돼요. 많이. 그러니까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되니까 지불하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에요. 부담. 그러나 기초부터 원금을 많이 갖다 내니까 전체적으로 은행에 갖다 바치는 이자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총이자의 크기는 항상 맨 끝이 원금 균등이 돼야 돼요. 원금 균등이 가장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방식은 체증식이죠. 가장 기초부터 적게 내니까. 기초에 가장 적게 내니까 전체적인 이자는 조금 더 내야 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체증까지 가지 마시고 항상 요 끝에 원금이 원금 균등이로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정답 포인트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아주 단순함기.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의 간접 투자를 위해 만들어 놓은 기구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고, 이제 강의를 들었으면. 그 다음에 1번. 자, 실질형과 명목형을 구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기관리는 실질형, 기업 구조 조정은 명목형. 자, 명목형의 특징은 뭔 거죠? 명목형의 특징은 뭡니까? 그러면 본점도 없고 지점도 없고 직원도 없고 상근 직원도 고용할 수 없어요. 이런 거죠. 일단 틀렸어요. 자기관리 실질, 기업구조조정, 명목형. 자, 자기관리 실질형의 설립자본금이네요. 설립자본금은 실질이 5억이고 명목형은 3억이죠. 그러니까 2번은 맞았고,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은 명목형입니다. 그러니까 3억이 돼야죠. 얘가 틀렸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서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금, 돈을 출자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돈을.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반 상법에서는 현물을 내는 것도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서는 앞으로 어디다 투자할 회사예요? 부동산이라는 현물에 투자하는 회사니까 돈을 시작부터 마련해야지 쓸데없이 솥단지 같은 현물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게 취지였죠. 그 다음에 5번. 위탁관리는 명목형,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여기 맞았는데, 자, 우리 일산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대부분 이런 분들이 좀 깊고 꼼꼼하신 분들이에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그럼 본점은 설치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꼼꼼하신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명목형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본점도 없는 거예요. 본점도. 본점이라는 거 건물이라는 위치, 구체적인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본점도 없는 거고 지점도 설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지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 다음에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영업인가나 등록을 했다. 그러면 투자회사로서 완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투자회사는 이제 뭘 하러 다니는 거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으려고 그렇죠 해야죠. 그게 최저 자본금이고. 근데 자기관리는 실질령이니까 50억이 아니라 70억인 거죠. 70억. 7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자, 주식회사라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도 있고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 오늘 목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 강의는 아주 그냥 깔끔하게 좀 빨리빨리 한 것 같은데, 이놈의 휴일에 지금 백판 늦잠 자고 일어나서 지금 자려하고 이렇게 좀 낭낭한 목소리를 좀 하는 것보다는 날도 좋아서 목소리를 좀 키웠더니 조금 제가 기침 좀 했어요. 그런 거 그냥 욕질끔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 자, 이제 좀 봄이 돼요. 봄이 오면 이제 걱정이죠. 왜? 이제 공부하는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뭘 해야 된다? 범위를 줄이고 자꾸 기본적인 걸 암기해 줘야 된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